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2일 수요일 아침 9시 16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별한 악재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요즘에 이 세계 증시의 움직임이 굉장히 투기적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재료가 없이도 급등락을 반복을 하는데요. 제가 어제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요즘 이 시장이 올라가는 호재는 뭐 미국 경제가 좋다, 미국 경제가 앞으로 좋아질 거야라는 그런 재료를 갖고 오르고 있다라 말씀드렸는데, 지금 호재가 없다라고 방금 전에 이야기해드렸죠. 그럼 이건 호재가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그죠? 호재긴 호재인데 약간 좀 재료의 성격이 좀 다른 거죠.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거는 딱 떨어지는 어떤 규격화된 딱딱딱딱 어떤 이런 그 구체적인 모양이 있는 그런 호재라고 하긴 좀 어렵고, 전반적으로 좀 두루뭉술하게 좀 분위기가 좋은데 일조하는 그런 호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구체적인 호재, 어떤 딱딱딱 그 뭔가 모양이 잡혀져 있는 직접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호재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직접적인 호재를 알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FOMC 회의 결과가 비둘기파적이었기 때문에 올랐다. 명시적인 호재죠. 딱딱딱 어떤 틀이 잡힌 그런 호재죠. 직접적으로 영향 미치는 호재죠. 아니면 뭐 특정 기업의 실적이 좋았다. 뭐 예를 들면 애플의 실적이 좋았다라고 해서 시장 이것 때문에 올랐다. 이런 거는 딱딱딱 어떤 명시적인 호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자고요. 최근에 지난주에 이제 이런 이벤트들이 많이 있었고, FOMC, 뭐 BOJ, 22 통화정책회의, 뭐 여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지난주에는 이런 게 많이 있었지만, 지난주 끝나고 나서 이번 주 들어와서는 사실 이런 명시적인 호재 이런 건 일단 잘 없죠. 미국 경제가 좋아. 앞으로 경기 침체는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좀 두루뭉실한 그런 호재가 계속해서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뭐 호재이긴 호재이나 명확하게 이것 때문에 오늘 올랐습니다 라고 하기는 조금 좀 좀 두루뭉술한 호재라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 호재가 있지만 호재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드리고 있는데, 하여튼 뭐 호재가 있지만 그런 딱 떨어지는 호재는 없는 가운데 기술적인 투기적인 요인으로 오르고 있고, 어젯밤엔 빠졌는데 어떤 명시적인 딱딱 정해진 악재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빠진 거죠. 투기적인 요인에서 하락 마감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좀 미묘한 차이를 우리가 좀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투기적인 이유 때문에 시장이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굳이 뭐 투기적인 요인 중에 또 구체적으로 뭔가 하나 딱 집을 수 있는 게 있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제 생각에 어젯밤 시장의 하락의 요인은 윈도우 드레싱이 끝났기 때문에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기적인 요인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 그죠? 윈도우 드레싱은 월말 종가 관리를 의미하는 거니까, 투기적인 요인 때문에 7월 말까지 올랐던 증시가 8월 딱 첫 거래일 지나고 나서 이렇게 빠지는 거면 윈도우 드레싱이 끝나서 하락했다라고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네. 제 생각에 어젯밤에 시장이 하락한 건 윈도우 드레싱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그렇다라고 보는 것도 뭐 제법 합리적인 관점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이래저래 하락 마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종종 있어요. 유달리 월 말에 강하고 월 초에 약한 모습은, 이런 거는 약간 좀 확률 높은 어떤 좀 일정한 그 경향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어떤 베팅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이 월 말까지 윈도우 드레싱이 효과로 막 오르다가 이 월 초 되면 빠지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특히 이런 현상은 이 하반기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강해질 수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하반기가 되면 될수록 이제 윈도우 드레싱의 효과가 좀 크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월이다. 1월에 뭐 윈도우 드레싱 효과 나타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1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근데 예를 들어 3월 윈도우 드레싱이다. 그러면은 이건 3월 말 마감되는 게 아니죠. 1분기가 마감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 효과 강화. 혹은 뭐 6월 마감이다. 그러면 이거는 이건 자그마치 반년에 걸친 긴 기간에 대한 윈도우 드레싱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윈도우 드레싱 효과 세질 수 있는 거고요. 12월은 어떻습니까? 그럼 1년의 종가를 결정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월 1일은 어떨까요? 그럼 물론 1월 1일은 당연히 뭐 휴일이겠지만, 하여튼 1월 첫 거래일은 이렇게 되면 통상적으로 급락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윈도우 드레싱의 효과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미국이고 유럽이고 하락 마감을 했고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이렇게 시장이 비리비리하고 잘 못 가는 데는 지난주에 있었던 이벤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지난주에
FOMC 회의 매파적인 발언했죠. 미국 경제 좋고 경기 침체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긴 했는데 그게 결국 강력한 긴축을 의미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여튼 뭐 지난주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이제서야 반영되는 과정일 수도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되죠. 그죠? 며칠 안 지났어요. 잊으시면 안 되겠고. 하여튼 그래서 뭐 시장이 지금 뭐 좋은 기업 실적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뭐 하락은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실적이 계속해서 좋게 발표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리비리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정말 오래간만인 점, 요것도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고요. 예. 또 그리고 뭐 BOJ의 악재 뭐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지금 눈에 띄는 악재는 BOJ 악재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그죠? 그 지난주에 등장했던 악재이긴 합니다. 일본의 긴축 뭐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이제 어젯밤 마감까지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악재가 하나 등장하긴 했죠. 명시적인 악재가요.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악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악재 맞죠? 예, 이게 이제 오늘 밤에 또 반영될 예정입니다. 오늘 또 그리고 지금 이런 악재가 등장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시장은 이제 BOJ의 긴축적인 정책에 깜짝 놀래서 한번 일단 화들짝 한 것이 됐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이 되면서 또 한번 깜짝 놀란 셈이 됐습니다. 이건 이제 표면적인 내용인 거예요. 그죠? 언론이 보는 표면적인 내용은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구조가 그렇게 돼 가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다양한 악재들이 있다. 뭐 다양한 의견들을 뭐 말씀드리고 있지만 일단 언론에서 보는 대다수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는 명목적인 그런 악재는 생각을 해보면 BOJ 악재, BOJ의 긴축과 이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이제 의미 있는 악재로서 지금 두 가지가 나온 셈입니다. 그거 말고도 악재는 더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만은 일단 저런 것들이 등장했다. 우리는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정리를 하자면 그래서 미국의 경기가 좋아질 거야라는 두루뭉실한 호재가 작용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악재들이 등장한 거죠. 그죠? 뭐 BOJ의 뭐 긴축 이런 건 어쩌면 시장에 좀 반영됐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새로운 악재가 등장을 한 겁니다. 얘가 이제 앞으로 이제 반영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아직 미국 증시에 반영되지 않은 거죠. 그죠? 오늘 아침에 나온 거니까. 이 정도 좀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증시 일단 어젯밤에 있었던 기술적인 내용들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하락 마감했죠. 근데 하락 마감했는데 장중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미국 증시는 강합니다. 그죠? 대기 매수세가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 장중에 계속해서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이 어떤 하방 경직성을 다시 확인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강세장이란 말이에요. 그죠? 강세장에서 시장이 하락하고 싶으면은 통상적으로 개파락해버리면 별 재미가 없다. 뭐 그런 모습을 어떤 그런 그 개파락하면 재미가 없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확률 높은 게 어젯밤에도 그냥 뭐 그런 현상이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개파락 출발해버리면 그 보통 양봉으로 마감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중에는 별 재미가 없을 수 있다. 그죠? 하여튼 그래서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근데 여기에 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이제 좀 자세한 의미를 살펴보자면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죠. 3거래일 동안 저항을 누적시켰기 때문에 3거래일 동안 지지력을 확인했기 때문에 어젯밤에는 반드시 상승을 해야 되는 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어젯밤에 어떻게 됐어요? 하락 마감했죠. 하락 마감했으면 이제는 아래쪽으로 어디가 지지력인가? 이제 지금까지 저항을 테스트했다면 이제 지지력을 테스트하러 내려가 볼 차례가 된 겁니다. 어젯밤 하락으로 인해서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젯밤 드디어 하락으로 인해서 이 아주 자그마한 단기 쌍고점의 가능성이 드디어 이제 살짝 등장을 한 겁니다. 단기 쌍고점의 가능성이 살짝 등장한 거지.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어딘가 지지선을 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지선을 깨지 않으면은 근데 의미가 없다. 진짜 의미 있는 지지선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 15,38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붕괴시켜 줘야 사실 뭐 하락 추세로의 완전한 전환이다. 이 정도는 돼야 좀 하락 추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직은 아닙니다. 그죠? 또 그리고 지난번에 지금 나스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가 어떤 중요한 하락 전환의 기준이긴 한데 이번 지금 분봉에서 봤을 때 박스권 있죠. 박스권 하단은 사실 15,560, 570 뭐 이 정도 또 되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나스닥이 워낙 강해서
지난번에 원래 이 정도 올랐으면 조정이 여기 있는 이 선까지 내려오는 게 정상인데 이까지도 내려오지 않고 지금 여기서 지금 조정이 끝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은 어쨌든 굉장히 강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로 인해서 나스닥은 지금 이 밑에 있는 중요한 어떤 그 하락으로의 전환을 할 수 있는 이런 지지선까지 여기 그죠? 이 15,570 정도 되는 이 자리에 대한 그 지지력, 어떤 밑받침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방어선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여기 지지선 하나, 또 그리고 밑에 중요한 지지선 하나, 이렇게 일단 지지선을 두 개를 깔고 있는데, 네,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올라야 될 자리에서 못 올랐기 때문에 일단 아래쪽으로 이제 지지력을 테스트하러 가볼 차례가 된 겁니다. 어젯밤에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30분 봉인데요.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들이 이제 그런 데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번 고점이 15,360, 370 정도 됩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면은 그 15,370이면 대략 여기 정도 되죠. 네, 분봉에서도 분봉에서도 보입니다. 대충 선 끄은 건데요. 잘 한번 꺼봅시다. 15,370, 뭐 대략적으로 이 정도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리는 이 자리다.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리는 이 자리인데, 나스닥은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조정이 이 15,530에서 끝나버렸다. 사실 이까지 내려올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또 다른 어떤 지지선이 하나 생긴 겁니다.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어젯밤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 15,900이란 자리를 오랫동안 못 넘었는데, 넘어갈 거면 어젯밤에 넘어갔었어야 되는데 장 초반부터 개파락 출발하면서 결과적으로 못 넘었다. 그죠? 못 넘으면서 일단은 초단기적인 방향성이 아래쪽으로 일단 꺾이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더 이상 15,900에 대한 지지력 그 저항 테스트하러 올라오는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는 좁은 범위 내에서 이렇게 아래쪽에 지지력을 테스트하러 가는 과정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미국 증시가 얼마나 강한지, 보통 지금 보시면 박스권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여기 위쪽에 저항, 아래쪽에 지지력, 위쪽에 저항, 지지력, 이게 박스권이잖아요, 누가 봐도. 근데 어젯밤 움직임이 어땠냐면은 이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가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이 박스권의 절반 자리에서 보면 한 번 이렇게 꿈틀꿈틀댔던 자리가 있습니다. 이 박스권의 딱 절반 자리까지만 터치하고 어젯밤에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만큼 나스닥은 강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조금 전에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다시 그 자리의 지지력을 재차 테스트를 하고 있죠. 네. 아무튼 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이거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이 미친 세상이기 때문에 은행이 망해도 주식이 오르는 세상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잘 보셨죠? 올해 내내 겪었잖아요. 신용등급 강등, 이것도 또 좋다 그러면서 신용등급 강등이 되면서, 야 그러면은 미국이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오히려 이게 뭐 호재일 수도 있다 이러면서 올라갈 수도 있는, 지금 워낙 투기적인 상황이라서 사실 논리적으로는 좀 말이 안 되는 거긴 합니다. 그죠? 신용등급 떨어지면은 안 좋은 거잖아요. 안 좋은 건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금 왜냐면 일단 상승장이기 때문에, 아직도 상승장이고, 이 사실 의미 있는 조정도 아니에요. 이제서야 작은 쌍고점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신용등급 강등을 지금 하긴 했는데 그거를 재료로 해서 하락을 하면은 개파락 출발할 거 아니에요. 개파락 출발했다고 또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서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길고 짧은 건 계속해서 대봐야 됩니다. 근데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으로는 쌍고점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고, 이젠 지지력을 테스트하러 내려오는 단계가 된 겁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S&P도 좀 빠졌죠, 그죠? 네, S&P도 빠지면서 이제 어딘가 이제 하방 베팅의 근거는 그래도 조금씩 좀 등장을 하긴 한 거예요, 그죠? 지금 보시면 S&P 이거 그 일봉이 지금 양봉이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개파락 출발하니까 양봉 나온다고요. 이러면서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신용등급 강등이 분명히 악재이긴 악재인데, 사실 좀 개인적으로 이 이슈에 관해서는 약간 좀 뭐 하방을 보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피치만 신용등급 강등했다는 거예요. 신용평가사가 여러 군데가 있죠. 미국에 S&P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데 피치만 일단 강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어떤 영향은 일단 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일제히 강등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일단 하나만 강등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영향이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막상 이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S&P가 결과적으로 개파락 출발해서 양봉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젯밤 기술적인 이야기 좀 살짝 했고요.
물론 지금 이렇게 미국 증시가 또 다시 아래 꼬리를 달고 또 반등을 하려고 하는 시간 외에서, 지금 현재 시간에서 반등을 하려고 하는 거는 AMD 실적이 시간 외에서 발표가 됐는데 AMD 실적이 괜찮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AMD가 올라서 오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신용등급 강등은 근데 굉장히 좀 충격적인 사건이긴 합니다. 그죠? 물론 이게 실질적인 그런, 이제 미국은 끝났다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아시다시피 미국은 기축통화국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1위 국가, 뭘 해도 하여튼 전 세계 대장 국가이기 때문에, 대장, 누가 뭐라고 해도 대장인데, 대장의 레벨을 1 낮췄다라고 해서 사실 실질적인 뭐가 있겠냐고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한국이 잘 먹고 잘 사냐, 일본이 잘 먹고 잘 사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좀 약간 좀 비교를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한국만 신용등급 강등돼서 그러면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아시다시피 미국은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일단 전 세계 대장이죠. 탑이죠, 탑.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신용등급의 강등이 좀 다소 좀 의미가 좀 떨어질 수는 있다 싶긴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피치만 강등한 거죠. 다른 데도 좀 강등을 해야 연속적으로, 다른 회사들도 같이 강등을 해야 좀 의미가 더욱 클 것 같은데, 일단 제한적으로 보자. 그죠? 근데 분명히 의미는 있는 이벤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게 이제 중요한 이벤트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신용, 이게 결과적으로 신용에 관련된 거잖아요. 신용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건데, 이거를 흔드는 조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미국 경제가 좋다, 이건 인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 하방을 자꾸 이야기를 하냐, 자꾸 뭐가 이제 서로의 신뢰가 깨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올해 3월에 은행이 망했죠. 은행이 망하면서 일단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내 돈을 은행에 믿고 맡기면 은행이 안 망하고 잘 살아있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지 이게 결과적으로 괜찮은 건데, 믿음이 깨져서 예금이 다 빠져나오고 있지 않냐. 그럼 은행은 줄줄이 망할 수 있다. 근데 어쨌든 일단 은행 연쇄부도 사태는 여기서 일단 일단락이 되긴 했지만은, 근데 결과적으로 이 영향으로 뭡니까? 어제인가 발표됐죠. 연준의 대출 담당자 서베이, 그 조사 결과를 보니까 은행줄이 갈수록 대출을 안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래서 그런지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고 부도율이 올라가고 있다. 이로 인해서 이게 결과적으로 신용이 망가지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아무리 경제가 좋으면 뭐예요? 누군가 돈을 빌리고 싶은데 못 빌려서 어려움에 빠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부도가 자꾸 쌓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경제 좋아도 신용이 박살나서 망가지는 거거든요. 경제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에 영향을 주는 이슈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번에 신용등급 강등은 여기에 영향을 주는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다.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은 아무래도 그죠? 미국 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금리 수준이 높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금리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시장의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쪽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런 측면에서, 신용등급 강등은 그런 측면에서 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이벤트다라고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피치만 강등을 해서 의미는 제한적입니다만은 어쨌든 좀 중요한 이벤트이긴 하다. 알아보자. 좀 잘 기억해 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좀 내용을 좀 살펴봤고, 조금 좀 더 볼 게 있다면 애플이 보시다시피 또 지난 4거래일 동안 어딘가 일단 저항을 넘지 못하면서 또 이렇게 부담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전환 가능성을 보이고 있죠. 사실 지금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차분하고 느긋한 어떤 쐐기형의 변동성을 줄여 놓은 좀 차분한 상승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한편으로 건전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S&P 지수 제가 어제 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변동성 죽이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하루 이틀 만에 이거 몇 달간 올랐던 거 다 되돌릴 수 있다라 말씀드렸거든요. 이런 게 사실 지금 막 급등하다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좀 변동성만 줄이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 정말 급락 폭락이 나오는 좀 그런 위험한 패턴일 수도 있다라는 거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빨리빨리 가야 된단 말이죠. 뭐든지. 근데 지금 보시면 더럽게 가고 있어요. 뭐냐면 여기가 어떤 중요한 라인이었죠. 지난번 고점이었으니까 여길 넘어가면 레벨업 해야 돼요. 근데 레벨업이 시원찮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도 고점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고점 만들었고 여기 넘어가면 또 레벨업이거든요. 가야 돼요. 근데 가야 되는데 좀 가는 게 시원찮아요. 그죠? 뭔가 어쨌든 조금 좀 상승세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보면 느긋한 상승이니까 변동성 줄이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건전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급등 폭등보다는 좀 나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런 어떤 쐐기형 패턴 이런 게 이 급락을 잉태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일단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잘 올라가고 있는 건 맞으나 상승세가 확실히 둔화가 된 겁니다. 그죠? 레벨업 한번 가야 된다. 이거는 약간 법칙 같은 거예요. 근데 레벨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 가는 게 시원찮아지는 모습을 우리가 여러 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애플에서요. 이 정도 일단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 그 변동성 지수 그죠? 잘 봐야 됩니다. 그죠? 변동성 지수 잘 봐야 되는데 어젯밤에 양봉 마감했으니까 지지력을 의미하는 거고 너무나 오랫동안 바닥을 다졌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보여드린 어제 보여드렸던 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옵션 시장의 과열 뭐 그런 것과도 굉장히 연관이 깊은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변곡이 머지 않았다라는 그런 신호일 수 있어요. 참고로 그죠?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좀 전에 애플에서도 봤지만 이런 식으로 좀 쐐기형 이런 식으로 변동성을 여기서 줄여버리면 한 번에 되돌릴 수 있다라 말씀드리는데 그게 지금 빅스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너무나 힘을 잘 모으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빅스가 확 치고 올라오는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빅스가 그렇게 치고 올라오기 위해서는 위쪽에 좀 저항을 돌파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긴 한데 아직 위쪽에 좀 저항이 있긴 있는데요. 근데 이 저항까지 좀 이 폭이 좀 굉장히 좀 크죠. 이만큼 정도는 언제든지 한 번에 급등할 수도 있는 그런 급락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지금 가능성을 좀 열어놓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좀 내재적으로 좀 불안한 그런 측면이 있다. 이 정도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독일 증시 좀 잠깐 봐야 되겠는데 독일 증시는 지난번에 그죠? 여기를 돌파한 척하면서 레벨업이 됐었습니다. 레벨업이 됐었는데 결과적으로 2거래일 올랐다가 어제 다시 되돌려서 3거래일째 만에 되돌렸습니다. 이 라인을 돌파한 척한 지 3거래일 만에 되돌렸죠. 그렇다면은 이거는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지난번 이게 오버슈팅이었을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물론 지난 몇 거래일간은 양봉 더 올라가는 그림이었으니까 건전하다라고 봐줄 수밖에 없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기간이 3거래일밖에 못 올라오고 여기서 되돌렸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지난번 7월 27일 날 급등했던 거를 3거래일 동안 검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이게 오버슈팅이었을 가능성이 있었구나. 결과적으로 지금 지난 3거래일 동안 이걸 검증을 한 거구나. 계속해서 오른 게 아니고 요렇게 좀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겁니다. 일단 다시 지난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좀 집중해서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다시 이 자리 빨리 넘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정체되면은 결과적으로 다시 박스권 안에 갇히고 결과적으로 지난번의 상승은 오버슈팅이 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내가 예를 들어 나는 독일 증시를 반드시 하방 베팅을 하고 싶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 라인이 붕괴됐으니까 이 라인 붕괴를 어떤 하방 베팅의 신호로 삼아서 다시 하면 되죠. 그죠? 지난번에 이 라인 돌파 한 작 했을 때 이 하방은 일단 손절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기계적으로. 그렇다면 다시 이 라인이 붕괴됐다면은 다시 기계적으로 또 진입을 하면 되죠. 그죠?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 하여튼 이 라인은 여전히 의미가 있는 라인입니다. 그죠? 지금 이 분석은 코스피와도 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리는 코스피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잠시 후에 좀 이따 볼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어젯밤에 있었던 기술적인 이야기들은 좀 한 것 같고 경제 지표들 발표된 거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자면은 특별한 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미국의 제조업 지표들이 좀 나왔는데 여전히 좀 굉장히 부진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지표들은 굉장히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일단 제조업은 굉장히 위축 국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PMI가 50 아래에 있으니까 40대니까요. 이거는 제조업이 위축 국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 때문에 시장에 빠졌다라고 보긴 어렵다. 지금 시장이 상승하는 이유가 뭐죠? 지금까지 올랐던 이유가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겁니다. 미국 경제 좋은데 제조업은 물 말아먹고 있는 거 우리 알고 있었어요. 이거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오르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 제조업 지표가 안 좋아서 어젯밤 미국 증시가 하락했다라고 해석할 여지는 좀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 지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다만 미국 경제 제조업은 안 좋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지표가 나왔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리고 고용 지표 나왔는데 살짝 둔화됐다. 뭐 이 정도로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는 아직도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조업은 안 좋지만 그죠? 하여튼 뭐 그래요.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 제조업 비중이 미국 경제에서 워낙 작기 때문에 뭐 이런 거를 잘 버티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좀 있긴 있는데요. 뭐 그거 타당한 설명이긴 한데 근데 그래도 여전히 제조업 비중이 그래도 미국 경제에서 10% 이상이 좀 되긴 되거든요. 10%라도 좀 굉장히 좀 높은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고 또 그리고 이 제조업이 아시다시피 고용에도 또 나름 또 높은 고용 시장에서 또 높은 비중을 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조업이 안 좋은 거는 그 결코 좋게 볼 수는 없는 일이죠, 그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뭐 제조업 안 좋고 뭐 이러면 당연히 이런 것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어떤 뭐 신용등급 강등과 관련해서 이런 측면에서 또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안 좋은 거다. 뭐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내용들 쭉 좀 살펴봤고요. 참고로 지금 제조업 지표가 저렇게 안 좋은 거는 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뭐 지난번에도 지난번에도 보여드린 거긴 한데 이 정도 수치면은 웬만하면 경기 침체가 오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 정도로 떨어졌는데 경기 침체가 안 왔던 건 95년, 96년 한 번 있었죠. 근데 95년, 96년 이때 다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때 우리 한국은 무너졌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어떤 그 미국만 좋다. 확실히 이런 상황이면 어떤 세계의 다른 약한 고리들은 무너지고 있을 가능성이 좀 있긴 있는 거죠. 하여튼 그렇다. 지금 굉장히 제조업은 심각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죠? 요 정도 일단 알고만 넘어가자. 가볍게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 좀 쫙 살펴봤고요. 달러와 금리 살펴봐야 되겠죠. 달러는 어젯밤에는 신나게 올랐습니다. 재밌는 게 어젯밤에 그 달러와 금리는 미국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올라가더라고요. 뭐 달러와 금리가 올라가는 데는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논리가 계속해서 작용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니면 또 뭐 금리가 올라가는 데는 최근에 재무부에서 장기물 채권을 발행하는 그것 때문에 그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일 수도 있겠죠. 하여튼 달러와 금리가 올라가면서 증시의 부담을 좀 더 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보시다시피 달러는 지금 일단 악재가 나온 겁니다. 달러의 상승을 좀 저지할 수 있는 악재가 나온 거죠. 달러의 입장에서 악재인 거죠. 아시다시피 그죠? 피치 신용등급 강등 그죠? 요거는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달러 약세의 요인입니다. 그죠? 누가 봐도 달러 약세의 요인이에요. 미국은 좋아. 그래야 달러가 오르는 거죠. 그죠? 근데 미국이 안 좋다라는 거니까 일단은 이 달러 약세의 요인입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런지 일단 그 소식에도 불구하고 지금 달러 인덱스는 조금 더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달러가 지금 추세적으로 올라오려고 하는 거 아닌지 의심을 좀 해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기술적 흐름은 지금 맞긴 맞습니다. 기술적 흐름은 보시다시피 지난번 101이란 자리에서 지지력을 굉장히 많이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이거 이미 어쩌면 추세 전환을 향해 또 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락 추세입니다만 지금은. 근데 결과적으로 이런 101에 대한 튼튼한 지지력 만들어낸 게 결과적으로 추세 전환을 위한 것인 게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 충분히 있죠. 아직은 의심만 해야 됩니다. 아직은 하락 추세죠. 그죠?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금리는 뭐 보시다시피 오늘 어젯밤에 좀 크게 올랐습니다. 이 정도. 근데 일단 뭐 신용등급 강등 이슈죠. 신용등급 강등은 당연히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 신용등급이 안 좋으니까 금리를 높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금리가 일단 올라가는 요인이 되긴 됐다. 그러나 일단 제한적인 요인이겠다. 그죠? 일단 신용등급 강등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 정도로 일단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금리도 올라가고 달러도 올라가고 해서 뭐 보시다시피 그 증시는 조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 싶습니다. 하여튼 증시가 그 연속적으로 빠져야 돼요. 그죠? 연속적으로 빠져야 뭐 좀 의미가 있는데 뭐 홀랑 하루 빠진 거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의미는 있죠.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금리는 뭐 보시다시피 근데 일단은 거의 다 오긴 했습니다. 일단 중요한 직전 고점까지 거의 다 오긴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금리는 앞으로 올라가긴 올라갈 건데 굉장히 좀 제한적일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올해 분명히 뭐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에는 분명히 전 금리 인하할 것 같거든요. 연준이.
내년에 금리 인하 한다 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금리는 떨어지긴 할 겁니다. 어쩌면은 지금 이 정도 가격대면은 채권 투자를 좀 고려할 만한 또 타이밍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막연한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하여튼 뭐 그죠? 신용등급이 강등됐다, 충격적인 소식이긴 하고, 그 재무부가 자꾸 채권 발행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신용등급을 하향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써있죠? 부채한도 증액으로 인한 재정 적자폭이 커질 것이라는 판단에서 신용등급을 하향했다라고 합니다. 재무부는 물론 반발을 했다라고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 당연한 거죠. 모든 대가가 있습니다. 어디 채권을 그렇게 많이 발행을 하는데 신용등급을 그대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죠? 그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기축통화국이라도 너무 채권을 많이 발행하면은 이러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 비하면 부작용이 매우 작다. 그죠? 한국은 저렇게 대규모로 채권 발행을 하거나 할 수가 없죠. 한국이 저렇게 하면 원화 박살납니다. 원화 박살나서 나라가 망해요. 근데 미국은 할 수 있다. 미국은 꼴랑 신용등급 조금 낮추고 저렇게 대규모 채권 발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점들. 어쨌든 대규모 채권 발행이 뭔가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긴 하죠. 그죠? 뭐 제가 생각했던 방향은 아니지만은 독특한 방향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긴 합니다. 이게 지금 신용에 좀 악영향을 미쳤다라는 측면에서 어쩌면 이게 좀 더 좀 큰 영향을 발휘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있긴 있네요. 재밌습니다. 세상 일이 이렇게 돌아가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일단 뭐 재무부가 반발했다고 하는데 신용등급 강등은 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내용은 좀 다 봤고요. 네, 뭐 미국 고용지표 이야기했고 AMD 실적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증시 보겠습니다. 한국 증시 보기 전에 저기 그 국제유가하고 뭐 이런 것들 어제 원자재들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그죠? 국제유가는 마침 공교롭게도 중요한 저항 부근에 있었으니까 하락 마감한 거죠. 그죠? 그러나 아직 상승세는 더 유지되고 있고 더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신용등급 강등돼갖고 달러 약세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유가 더 올라가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유로화인데 유로화는 뭐 유로화는 뭐 굳이 볼 필요는 없겠지만 달러 인덱스와 비스무리하게 중요한 어떤 전고점의 의미를 가진 그런 자리가 지지선이었는데 지지선 붕괴시키고 붕괴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얘도 추세적으로 죽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해봐야 될 그런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봐야 된다. 지지선 깼다라는 거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 좀 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사실 제가 350, 그 코스피는 350이 중요한 자리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394.5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오늘 394.5를 지지하고 일단 빠지고 있지만 일단 지지하는 그런 흐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하락은 가벼운 눌림입니다. 사실 좀 349.5라는 자리를 종가상으로 붕괴를 시켜야, 그죠? 좀 전에 독일 증시 보면서 말씀드렸죠. 코스피하고 비슷한 그림이라고요. 중요한 자리예요. 그죠?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자리를 돌파한 척하면 하방은 위험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어제 급등이 속임수였다면은 다시 이 라인을 붕괴시킬 거고, 다시 이 라인 붕괴시킨다면은 그러면 이건 다시 하방 진입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어떤 검증 과정,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루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한 2, 3거래일 정도의 검증 과정이 필요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꼴랑 하루 지난 겁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눌림입니다. 눌림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눌림시 매수가 맞죠. 그래서 사실 어제 주식을 못 사신 분들은 사실 그래서 어제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오늘 이런 눌림을 보고 사실 주식을 사는 게 정석적인 기술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어제 주식 사는 거는 추격이고 이렇게 눌림일 때 주식을 사는 게 교과서적인 방법이긴 하죠.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검증 중이다. 2, 3거래일 동안 여기서 350, 349.5 여기를 잘 지켜줘야 이 자리가 이제 레벨업이 인정이 되는 거고 검증이 되는 겁니다. 그죠? 검증 1일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뭐 특별히 할 말은 없고요. 검증 1일차다, 그죠? 풋옵션을 봐도, 그죠? 검증 1일차입니다. 검증 1일차예요. 지지력 확인을 더 할 필요가 있다. 풋옵션이 반등하려면 최소 3거래일 이상 걸리니까 얘도 어떤 검증 과정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보시다시피 이게 어떤 매수세 이런 게 강하기 때문에, 아직 대기 매수세 이런 게 강하기 때문에 개파락 출발해버리면 양봉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는 일단 조금 더 지켜보자.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 코스닥은요, 위쪽에 있는 저항 한 번 더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아직까지는 일단은 좀 보류,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코스닥은 제 생각엔 그래요. 이 위쪽에 있는
자리가 저항이 확실하게 되려면 그 이 위쪽에 있는 1585 이 자리가 중요하다라 말씀드렸는데 여기를 이제 못 넘는 그림이 되려면은 여기를 계속해서 진짜 못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여기 테스트 안 하고 곧바로 여기 이 자리를 붕괴시키거나 뭐 둘 중에 하나만 나와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아래쪽으로 진입을 할 거면은 위쪽에서 못 넘는 걸 확인하고 진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 있는 아래쪽에 지금 보시면 1523에서 다들 그 1520 정도에서 다들 약한 지지력 보이고 있죠. 이 1520이 붕괴되면은 1520이 딱 붕괴되면은 그럼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위는 못 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520 라인이 붕괴됐을 때 이 쌍고점이 만들어졌구나라고 하면서 진입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계속해서 위쪽에 못 올라갈 때 계속해서 음봉 나올 때 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황에 맞춰서 섞어서 적당히 잘 쓰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본인 취향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아직까지 상승 추세고요. 그 진짜 상승 추세가 끝나려면은 뭐 이 정도 라인 정도는 붕괴시켜 줘야 됩니다. 최소 여기서 지금 막 5% 8% 이상 빠져줘야 그래야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런 추세 전환이 확인되고 나서 들어가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5% 8% 우리 이런 거를 보고 좀 가만히 있긴 좀 힘들죠, 그죠? 우리는 모두 욕심이 있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아마 다들 위에서 움직이시려고 할 텐데 좀 어쨌든 위에서 움직이는 좀 위험한 거라는 거 알고는 계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 환율은 확실히 레벨업 되는 거죠, 그죠? 지금 보시면 이 환율이 1270원 지난번에 붕괴시켰는데 언더슈팅으로 인식이 됐고 70원 자리에 대한 지지력을 강하게 잘 확인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어떤 박스권 상단이 됐었는데 박스권 상단 돌파 한창 완전히 했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레벨업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로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 하락 추세 중이죠. 아직은 이렇게 봐도 하락 추세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긴장해야 될 때는 맞으나 근데 이 하여튼 뭐 이래저래 좀 기대감이 생기고 있죠.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조금씩은 들고 있습니다. 재밌죠? 신용등급 강등되는데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신용등급 강등이 되면은 원칙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게 맞으나 근데 이 재밌는 게 그죠? 이 한국은 워낙 워낙 작은 사이즈가 작은 나라기 때문에 야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됐단다. 야 그럼 세상 망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원하는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좀 재밌는 현상이죠, 그죠? 워낙 강세가 나타나는 게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이 시장은 감성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종종 나타난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